1800년 6월 28일 49세 정조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수정전. 평생 자신을 견제하던 대왕 대비 정순 왕후의 거처를 찾은 왕. 왜 원수 같았던 그녀를 마지막에 찾았을까요? 38년을 함께한 효의 왕후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21년이 흐른 후에야 왕비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순간 남긴 그 한마디의 진짜 의미를. 1800년 6월 28일 유시 오후 5시가 넘어가는 시각입니다. 창경궁 영춘원 앞 신하들의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하, 49세의 조선 제22대 왕 정조대왕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불과 14일 전만 해도 건강하게 정사를 보시던 왕이 등에 난 종기 하나로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신하들은 마룻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영춘원 밖에서 기다리던 효의 왕후 김씨는 상궁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마마. 48세의 왕비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검은 상복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38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1762년 그녀가 10살 때 새손빈으로 궁에 들어온 그날부터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중전마마. 상궁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대왕마마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효의 왕후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상궁을 바라봤습니다. 무엇이라 하셨느냐? 상궁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수정전. 그 순간 효의 왕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수정전? 대왕 대비 정순 왕후께서 계신 곳이 아닙니까? 왕께서는 왜 마지막 순간에 평생 자신을 견제하던 정순 왕후를 찾으신 걸까요? 효의 왕후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순 왕후와 왕의 관계가 결코 좋지 않았다는 것을. 정순 왕후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정당하다 여기는 벽파의 중심이었습니다. 왕은 평생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려 애쓰셨습니다. 두 분은 24년간 서로를 견제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대전회의에서도 종묘제례에서도 냉랭한 시선을 주고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말이 수정전이었을까요? 원망하시려던 걸까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라고? 아니면 저주하시려던 걸까요? 효의 왕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효의 왕후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궁녀 둘이 양쪽에서 부축했습니다. 마마, 원자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11살 원자. 수빈 박씨가 낳아 효의 왕후가 친아들처럼 키운 아이. 10년 동안 밤낮으로 돌본 아이. 이제 조선의 새 임금이 될 아이였습니다. 효의 왕후는 비틀거리며 영춘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의 시신이 흰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효의 왕후는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마, 소첩이 왔나이다. 떨리는 손으로 흰 천을 살짝 들쳤습니다. 49세의 얼굴. 수척해져 있었지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난 것처럼. 마마, 왜 수정전이라 하셨나이까? 효의 왕후는 왕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한때는 따뜻했던 손. 추우냐, 중전? 하시며 손을 잡아주시던 그 손. 이제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무슨 뜻이셨나이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날 밤 궁궐 안팎으로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독살이라던데? 어찌 14일 만에 돌아가실 수 있단 말이오? 종기치료의 명의 피제길이 하필 지방에 내려가 있었다지. 연운방에 든 수은 때문이라는데. 내약원을 책임진 자가 좌의정 심한지였소. 노론 벽파의 영수가 아니시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효의 왕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독살이든 의료사고든 이제 왕은 돌아가셨습니다. 남은 것은 11살 어린 원자와 궁궐을 지켜야 하는 책임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7월 4일이었습니다. 11살 원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 제23대 왕 순조였습니다. 창덕궁 인정전에서 즉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어린 왕은 골룡포를 입고 옥좌에 앉았습니다. 신하들이 절을 올렸습니다. 성상전하 천세 천세 천천세. 하지만 어린 왕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대왕 대비 정순 왕후께서 수렴청정을 시작하셨습니다. 61세의 대왕 대비, 15세에 83세의 영조와 혼인한 그녀는 이제 조선의 실질적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어린 주상을 대신하여 나라시를 돌보겠노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효의 왕후는 검은 상복을 입고 빈전 앞에 앉았습니다. 왕의 시신이 모셔진 그곳에서 사흘 밤낮을 꼬박 지켰습니다. 물 한 모금, 밥 한 술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궁녀들이 걱정했습니다. 마마, 진지라도 조금 드시옵소서. 하지만 효의 왕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마마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려 했던 걸까요? 수정전이라니 대왕 대비마마를 원망하신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 부탁하시려 했던 걸까요? 창밖으로 매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이었는데 효의 왕후의 가슴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빈전 안은 냉기가 돌았습니다.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얼음을 깐 탓이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조선 최고의 성군이 49세에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것을, 규장각을 세우고 장영영을 만들고 수원화성을 건설하시던 개혁 군주가 이렇게 허무하게 가실 것을, 그리고 그 왕비가 홀로 남아 21년을 더 살아가게 될 것을, 그 21년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울지. 효의 왕후는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정조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중전, 마마. 효의 왕후가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수정전. 또다시 그 말. 마마, 무슨 뜻이시옵니까? 하지만 정조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효의 왕후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정조의 마지막 말 수정전에 담긴 진짜 의미를 효의 왕후가 24년 후에야 깨닫게 되는 그 놀라운 진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3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762년 2월 2일 한양 가해방입니다. 그날 아침 일찍부터 김시묵의 사전은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10살 된 딸이 세손빈으로 책봉되어 궁으로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김씨 집안 여인들이 어린 소녀의 옷과 머리를 단정히 손질했습니다. 실엉, 꼼짝 마라. 비녀가 들어가지 않는다. 아야, 아파요. 소녀가 눈물을 글썽이었습니다. 참거라, 아가. 조금만 참거라. 다 너를 위한 일이니라. 시녀들의 손길이 분주했습니다. 10살 소녀에게는 너무 무거운 예복이었습니다. 큰 머리에 비녀를 꽂고 화려한 원삼을 입었습니다. 붉은색과 금색이 섞인 화려한 원삼. 아름답지만 무거웠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비쳤습니다. 저 사람이 나인가? 화장을 한 얼굴, 높게 올린 머리, 화려한 옷.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소녀는 어머니 남양 홍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마마마. 울지 마라, 아가. 눈물을 흘리면 화장이 번진다. 너는 이제 세손빈이 되는 것이다. 훗날 조선의 왕비가 될 몸이니라. 울음을 그치거라. 하지만 어찌 울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10살 아이가 궁으로 들어가면 부모를 함부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어린 소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들에게 들었습니다. 궁에 들어가면 1년에 한두 번밖에 부모를 못 본다고. 자유롭게 밖에 나갈 수도 없다고. 평생 궁궐 안에서만 살아야 한다고. 김시묵이 사랑방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떠날 시각이다. 아버지의 얼굴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한 아버지였지만 이날만큼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가래 행렬이 출발했습니다. 종로 거리를 지나 창덕궁으로 향했습니다. 구경 나온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세손빈 마마, 저리도 어리신데? 아직 아이가 아니시오? 복 많이 받으시오. 우리 조선의 왕비가 되실 분이시다. 거리는 인산인해였습니다. 하지만 가마 안의 소녀는 그저 떨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을 움츠리고 손을 꼭 쥐고 떨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가래는 원래 작년에 치러질 예정이었습니다. 1761년 12월 22일에 삼간택까지 끝났으니까요. 궁에서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녀가 재간택 직후 마마를 앓았던 것입니다. 천연두였습니다. 당시 천연두는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걸리면 10중 8구 죽었습니다. 살아남아도 얼굴에 곰보 자국이 남았습니다. 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세손빈 마마께서 마마를 앓으신다. 이를 어쩐단 말이냐. 세손빈을 다시 간택해야 하는 것 아니냐. 신하들이 술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소녀는 살아났습니다.
신기하게도 증세가 가벼웠습니다. 열흘쯤 앓고 나서 회복했습니다. 얼굴에도 자국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돕는 것이로다. 영조가 기뻐했습니다. 아니, 소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직후 12살 새손마저 마마를 알았던 것입니다. 해경궁 홍씨는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제 아들을 살려주소서. 무릎이 닳도록 절을 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저 기도만 했습니다. 영조도 근심했습니다. 새손이 죽으면 왕통이 끊긴다. 사도세자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새손마저 죽으면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새손도 회복했습니다. 증세가 극히 순한 마마였던 것입니다. 한 중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손과 새손빈이 차례로 천년들을 무사히 넘기니 나라에 전에 없던 경사라. 백성들도 기뻐했습니다. 하늘이 우리 조선을 버리지 않으셨다. 새손마마께서 복이 많으신 것이로다. 그렇게 2달을 미룬 끝에 1762년 2월 2일에야 가래를 올렸습니다. 10살 새손비는 가마에서 내려 동궁전으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궁녀들이 부축했습니다. 마마, 조심하시옵소서. 천천히 걸으시옵소서. 소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동궁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12살 새손을 처음 만났습니다. 새손빈, 고개를 드시오. 소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랑또랑하면서도 조금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소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2살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아직 마마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맑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손은 말했습니다. 우리 2사람 함께 마마를 이겨냈소. 이것이 하늘의 뜻이 아니겠소? 소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나도 처음 궁에 들어왔을 때 두려웠소. 하지만 이제는 익숙하오. 새손빈도 곧 익숙해질 것이오. 그날부터 2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10살 소녀와 12살 소년. 너무 어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왕실에 태어났거나 왕실로 들어온 순간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가래를 올린 지 불과 4달 뒤였습니다. 1762년 윤 5월 임오화변이 터진 것입니다. 10살 새손비는 창덕궁 대전마루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아버지 사도세자께서 뒤주에 갇히시는 모습을, 시어머니 해경궁 홍씨께서 통곡하시는 모습을, 남편 새손이 울부짖으며 할아버지 영조 전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아바마마, 아바마마, 이 12살 소년의 절규가 궁궐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년은 영조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할아바마마, 아바마마를 살려주소서. 소손이 잘못했습니다. 소손이 더 효도하겠습니다. 제발. 하지만 83세의 영조는 돌아서셨습니다. 새손은 물러가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바마마. 새손이 다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8일이 지났습니다. 1762년 윤 5월 21일 사도세자는 뒤주 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10살 새손빈과 12살 새손은 그날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슬픔을 삼켜야 했습니다. 눈물을 감춰야 했습니다. 궁궐에서는 함부로 울 수도 없었습니다. 영조 앞에서 슬픔을 드러낼 수도 없었습니다. 영조는 명했습니다. 새손빈과 해경궁은 사가로 나가라. 궁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궁을 비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해경궁은 통곡했습니다. 전하. 하지만 10살 소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첩은 시어마님 곁을 떠날 수 없사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습니다. 소첩은 시어마님을 모시고 함께 나가겠사옵니다. 영조는 그 말에 감동했습니다. 착한 아이로다. 효성이 지극하구나. 함께 나갔다가 곧 들어오도록 하여라. 영조는 처음으로 새손빈을 칭찬했습니다. 10살 소녀의 효심에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한 중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손빈이 어린아이로 어려운 때를 당하여 차분하게 조심과 처사를 올바르게 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영조의 환심을 산 것이다. 그날의 선택이 효의왕후 김씨의 삶을 결정지었습니다. 평생을 궁에서
왕실의 며느리로 왕비로 대비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신뢰를 얻게 된 것입니다. 14년이 흘렀습니다. 1776년 3월 10일 경희궁 숭정문입니다. 25세가 된 세손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 제22대 왕 정조였습니다. 즉위식 그날 정조는 신하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대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하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죄인으로 죽은 사도세자의 아들임을 스스로 밝힌 것입니다. 벽파 신하들은 안색이 변했습니다. 시파 신하들은 눈물을 글썽이었습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요, 사도세자는 영조대왕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진실이다. 정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앞으로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선포였습니다. 경고였습니다. 다짐이었습니다. 24세가 된 세손비는 그날 왕비가 되었습니다. 효의 왕후 김씨. 14년 전 10살에 궁에 들어온 소녀는 이제 조선의 국모가 되었습니다. 중전마마, 왕비마마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저기를 입고 중궁전에 올랐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옷도 무거웠고 책임도 무거웠습니다. 정조는 개혁군주였습니다. 즉위하자마자 규장각을 설치했습니다. 인재를 모으고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었습니다. 정약용,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같은 인재들이 모였습니다. 젊은 학자들, 중인 출신들, 서얼들까지 능력만 있으면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냐? 능력이 있으면 그만이다. 정조의 생각이었습니다. 1788년에는 장용영을 창설했습니다. 왕의 친위부대였습니다. 기존의 오군영과는 별도로 왕을 직접 호위하는 정예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과인은 든든한 군대가 필요하다. 과인을 지킬 힘이 필요하다. 정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노리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처럼 당하지 않으려면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1794년부터는 수원 화성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조선을 꿈꾸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고 그 주변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성곽을 쌓고 행궁을 짓고 백성들이 살 집을 마련했습니다. 이곳이 새로운 조선의 중심이 될 것이다. 정조는 꿈꾸었습니다. 효의 왕후는 24년간 왕비로서 내명부를 이끌었습니다. 행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후는 중궁의 자리에 24년을 계시었으나 내전의 말이 한 번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효의 왕후는 검소했습니다.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궁녀들에게 친절했습니다. 사가의 부모를 만나도 세상 일이나 조정의 일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궁의 일은 궁에서만 말하는 것이다. 효의 왕후의 원칙이었습니다. 시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매일 아침 문안을 올렸습니다. 대왕 대비마마, 안녕히 주무셨사옵니까? 그래, 중전. 고맙구나. 해경궁은 며느리를 사랑했습니다. 10살 때부터 함께 살았으니 며느리라기보다 딸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왕비의 뱃속에는 아무 기척이 없었습니다. 궁녀들은 몰래 걱정했습니다. 중전마마께서 후사를 낳지 못하시면 쉿, 그런 말 하지 마라.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하지만 걱정은 커져만 갔습니다. 왕실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1782년 왕께서는 후궁 의빈성 씨에게 승은을 내렸습니다. 의빈성 씨는 해경궁의 친정청지기의 딸이었습니다. 정조가 15세 때부터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동궁에서 함께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빈성 씨는 2번이나 승은을 거절했습니다. 마마, 중전마마께서 아직 임신하지 못하셨사옵니다. 소인이 어찌 감히. 정조는 말했습니다. 중전도 허락하셨소. 왕실의 후사가 필요하오. 결국 3번째에야 받아들였습니다. 1782년 9월 의빈성 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문효세자였습니다. 효의 왕후는 기뻤습니다. 축하옵니다, 마마. 드디어 왕실의 후사가. 정조도 기뻐했습니다. 31세에 얻은 첫 아들이었습니다. 세자를 중정께 입적하겠소. 문효세자는 법적으로 효의 왕후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효의 왕후는 세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비록 낳지는 못했지만 이제 아들이 생긴 것입니다. 효의 왕후는 무뇨세자를 친아들처럼 키웠습니다. 밤에 울면 직접 안아달랬습니다. 아프면 밤새 간호했습니다. 걸음마를 배울 때 손을 잡아줬습니다. 세자야, 이리 오너라. 어마마마에게 오너라. 어마. 무뇨세자가 효의 왕후를 어마마마라 불렀습니다. 효의 왕후는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은 잔인했습니다. 1786년 무뇨세자가 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홍역이었습니다. 겨우 닷새 앓고 죽었습니다. 효의 왕후는 통곡했습니다. 세자야, 어마마마를 두고 어디를 가느냐. 낳지는 못했지만 4년을 키운 아이였습니다. 첫 걸음마, 첫 말, 첫 글자를 모두 함께 했습니다. 의빈성 씨도 슬픔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생모였으니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이듬해인 1787년 의빈성 씨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어제의 빈묘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빈이 죽은 날 왕후의 울음은 대단히 우애가 좋은 형제를 잃고 근심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효의 왕후는 후궁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꼈습니다. 함께 세자를 키운 동료였고 아들을 사랑한 두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1787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효의 왕후에게 태기가 보인 것입니다. 35세의 왕비가 드디어 임신했다는 소식에 궁궐이 들썩였습니다. 중전마마께서 하늘이시여, 드디어 신하들도 기뻐했습니다. 산실청이 설치되었습니다. 왕비의 출산을 준비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의관들이 대기했습니다. 산파들이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배가 불러왔습니다. 입덧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788년 12월 30일 산실청이 조용히 철수되었습니다. 상상 임신이었던 것입니다. 효의 왕후는 얼마나 자식을 원했을까요? 자식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무뇨세자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배가 불러오는 환상까지 보았을 정도로 심리적 압박이 육체적 증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효의 왕후 행장에는 이 상상 임신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년 넘게 산실청이 유지되었던 이 사건은 효의 왕후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요? 궁녀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중전마마께서는 효의 왕후는 모든 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1790년 6월 18일 후궁 수빈 박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정조는 40세 늦둥이 아들이었습니다. 원자의 이름은 훗날의 순조였습니다. 효의 왕후는 다시 한번 양자로 드렸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법적으로 효의 왕후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38세의 효의 왕후는 태어난 지 하루 된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다시는 잃지 않을 것이다. 그날부터 효의 왕후는 순조를 친아들처럼 키웠습니다. 밤에 울면 직접 안아달래고 아프면 밤새 간호했습니다. 무뇨세자 때의 슬픔을 반복하지 않으려 더욱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순조실록 부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조가 효의 왕후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정조가 매우 흡족해했다. 양자였지만 진짜 모자처럼 지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1800년 1월 1일 순조는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이제 11살이었습니다. 정조는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있다면 세자를 성인으로 키워 왕위를 물려줄 텐데. 정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피로가 쉽게 가시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해 6월 정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1800년 6월 15일이었습니다. 정조는 그날 아침 신하들을 만났습니다. 경들, 오늘 경연은 여기까지. 정조가 말을 끊었습니다. 등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전하, 괜찮으시옵니까? 신하들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아니다. 등이 좀 무언가 낫는 것 같구나. 정조가 손을 뻗어 등을 만졌습니다. 뭔가 불룩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내의원 의관들이 달려왔습니다. 정조의 옷을 벗겼습니다.
등을 확인했습니다. 진찰 결과는 종기였습니다. 등에 난 큰 종기,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전하, 염려 마십시오. 곧 낫겠사옵니다. 의관들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종기 정도야 흔한 병 아닙니까? 약을 바르고 침을 놓으면 나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6월 17일 종기가 더 커졌습니다. 처음보다 2배는 커졌습니다. 6월 18일 고름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만지면 물렁물렁했습니다. 6월 19일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아프구나. 정조는 신음했습니다. 앉아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누워서 쉬어야 했습니다. 내의원에서는 연훈방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수은을 태운 연기를 쐬게 하는 치료법이었습니다. 당시 종기나 피부병 치료에 자주 쓰였습니다. 좌의정 심한지가 지시했습니다. 연훈방을 계속하도록 하라. 예, 대감. 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6월 20일 열이 올랐습니다. 전하, 열이 나시옵니다. 상궁이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뜨거웠습니다. 6월 21일 고름이 터졌습니다. 옷이 고름과 피로 얼룩졌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6월 22일 출혈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불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효의 왕후는 밤낮으로 왕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마마, 물을 좀 드시지요. 고맙소, 중전. 정조는 힘겹게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혼자서는 물도 제대로 마실 수 없었습니다. 48세의 왕비는 49세의 왕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제 남편을 살려주소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종기치료의 명의로 알려진 중인 출신 의관 피제길이 왕이 위독한 시기에 지방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피제길은 어디에 있느냐? 정조가 물었습니다. 전하, 지방에 파견되었사옵니다. 누가 보냈느냐? 좌의정 심한지 대감께서. 정조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한지, 노론 벽파의 영수였습니다. 정조와는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내약원의 총책임자로서 왕의 치료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연훈방을 과다하게 사용해 출혈이 심해졌습니다. 수은 중독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종기가 완전히 낫지도 않았는데 보약인 경옥고를 복용하게 했습니다. 뜨거운 성질의 약을 열이 나는 환자에게 준 것입니다. 6월 25일 정조는 좌의정 심한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뱃속의 화기가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가지는 않는다. 이것이 내 병의 근원이다. 왕은 자신의 병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치료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몸은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6월 26일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효의 왕후가 왕의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마마. 정조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중전, 수고가 많소. 마마,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마마께서는 나으실 것이옵니다. 하지만 효의 왕후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6월 27일 밤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전하, 마마. 효의 왕후가 왕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손이었습니다. 마마. 정조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신하들이, 내관들이, 상궁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대왕대비 정순왕후가 서 있었습니다. 61세의 대왕대비, 영조의 계비, 정조에게는 법적 할머니였습니다. 평생 정조를 견제했던 사람, 사도세자의 죽음을 정당하다 여긴 사람, 노론 벽파의 중심이었던 사람, 차갑고 냉정한 눈으로 정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수정전, 정순왕후가 거처하는 곳의 이름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왕의 마지막 말을 들으려 했습니다. 전하,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신하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6월 28일 유시,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각,
조선 제22대 왕 정조가 49세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제위 24년이었습니다. 효의 왕후는 왕의 시신 앞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마마, 마마, 왜 수정전이라 하셨나이까? 무슨 뜻이셨나이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궁궐 밖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독살이다. 심한지가, 정순왕후가, 한양 거리가 술렁거렸습니다. 주막에서, 시장에서, 골목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찌 14일 만에 건강하시던 분이 종기 하나로 말이 되느냐? 하지만 효의 왕후는 알았습니다. 독살이 아니라는 것을, 잘못된 치료로 인한 의료사고였다는 것을, 피제길이 있었다면 살릴 수 있었을 것을, 연운방을 과하게 쓰지 않았다면 출혈이 덜했을 것을, 경옥고를 먹지 않았다면 열이 더 오르지 않았을 것을, 하지만 그것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11살 순조가 왕이 되었고 정순 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될 것이니까요. 궁 안에서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1800년 7월 4일 순조가 즉위했습니다. 11살 어린 임금이었습니다. 창덕궁 인정전, 어린 왕이 골룡포를 입고 옥좌에 앉았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소매가 너무 길었고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신하들이 절을 올렸습니다. 성상전하 천세 천세 천천세. 하지만 어린 왕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리웠습니다. 엄마 마마 효의 왕후가 그리웠습니다. 같은 날 대왕 대비 정순 왕후께서 수렴청정을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어린 주상을 대신하여 나라시를 돌보겠노라. 61세의 대왕 대비 15세에 83세의 영조와 혼인한 그녀는 이제 왕실의 최고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실질적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선포했습니다. 효의 왕후는 왕대비가 되었습니다. 48세였습니다. 중전에서 왕대비로 대비마마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권은 없었습니다. 모든 권력은 수정전의 대왕대비께 있었습니다. 효의 왕후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효의 왕후는 수정전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정성스레 걸어갔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매일 문안을 갔습니다. 대왕 대비마마께 문안 여쭙겠나이다. 들어오시오 대비마마.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48세의 왕대비와 61세의 대왕대비. 13살 차이였지만 권력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대왕대비에게만 있었습니다. 효의 왕후는 참았습니다. 정조께서 24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1801년 1월 신유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순 왕후께서 하교하셨습니다. 천주교는 사악이다. 인륜을 무너뜨리는 사교다. 모두 잡아들여라. 천주교도 탄압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조가 아꼈던 남인과 시파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 숙청이었습니다. 정약종이 처형되었습니다. 정조가 아꼈던 학자였습니다. 주문모 신부를 숨겨주었다는 이유였습니다. 효의 왕후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규장각의 핵심 인재였습니다. 정조가 가장 아끼던 학자였습니다. 목민심서를 쓰던 그분이, 효의 왕후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약전이 흑산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정약용의 형이었습니다. 이가환, 이승훈, 권철신이 처형되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정조의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죽거나 귀양을 갔습니다. 효의 왕후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마마, 마마께서 그토록 아끼시던 분들이,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왕대비에게는 정치적 권한이 없었습니다. 오직 수렴청정을 하는 대왕대비만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효의 왕후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조에게 말했습니다. 주상 참으시옵소서. 때가 오면. 하지만 11살 어린 왕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1802년 장영령이 해체되었습니다. 정조의 친위 부대였습니다. 오군영관은 별도로 왕을 직접 호위하던 정예 부대였습니다. 1788년 창설 이후 14년간 왕권 강화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순 왕후의 명으로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장영령을 혁파한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효의 왕후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마께서 그토록 공들여 만드신 것을, 정조가 14년간 키워온 정예부대, 왕을 지키던 군대, 개혁의 무력적 기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장용령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장교들은 좌천되었습니다. 규장각도 축소되었습니다. 정조의 학문 연구기관이었습니다. 젊은 인재들을 모아 교육하고 서적을 편찬하고 정책을 연구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능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인원이 줄었습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효의 왕후는 매일 밤 정조의 혼전 앞에 앉았습니다. 마마,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나이다. 마마께서 24년간 쌓으신 것들이, 장용령이 사라지고 규장각이 축소되고 마마께서 아끼시던 신하들이 죽거나 귀양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첩은 무엇을 해야 하나이다. 그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조의 마지막 말, 수정전. 효의 왕후는 생각했습니다. 마마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려 했던 걸까? 수정전이라니, 대왕 대비마마를 찾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혹시 원망하시려 했던 걸까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소라고? 아니면 저주하시려 했던 걸까요? 당신이 나를 죽인 것이오라고? 효의 왕후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 생각에 잠 못 이루었습니다. 1803년까지 3년간 참았습니다. 11살 소년이 14살이 될 때까지 순조를 보살피고 대왕 대비께 문안을 올리고 시어머니 해경궁을 모시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견뎠습니다. 어떤 날은 숨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51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1804년 순조가 15세가 되었습니다. 정순 왕후의 수렴청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주상께서 친정을 시작하시겠노라. 대왕 대비의 선포였습니다. 효의 왕후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마마의 뜻을 이어갈 수 있겠구나. 3년을 기다렸습니다. 3년을 참았습니다. 이제 순조가 직접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국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안동, 김씨, 김조순, 순조의 장인이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그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세도 정치의 시작이었습니다. 효의 왕후는 또다시 참아야 했습니다. 또 이런 일이. 그날 밤 효의 왕후는 순조를 불렀습니다. 주상, 대비마마, 어찌 이리 늦게까지 깨어 계시옵니까? 15세의 순조가 왕대비전으로 왔습니다. 효의 왕후는 순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키운 아이의 손이었습니다. 주상, 선왕께서 남기신 뜻을 잊지 마소서. 대비마마, 주상께서는 선왕의 아드님이시옵니다. 비록 소첩이 낳지는 못했으나 주상은 선왕의 피를 이은 분이시옵니다. 선왕께서 24년간 이루고자 하신 것들을, 그것을 잊지 마소서. 순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나이다, 대비마마. 소자는 선왕을 잊지 않겠나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김조순과 안동 김씨, 그리고 순조의 외가인 반남 박씨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순조는 노력했습니다. 정조의 탕평 정치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수렴청정 당시 처벌받았던 남인과 소론을 사면하고 재등용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어려웠습니다. 세도 정치의 틀이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효의 왕후는 며느리를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순원왕후 김씨, 김조순의 딸이었습니다. 11세에 중궁전에 들어온 소녀였습니다. 중전, 궁에 들어오니 어떠하오? 대비마마, 황송하옵니다. 소첩도 10살에 궁에 들어왔소. 두렵고 외로웠지. 효의 왕후는 며느리에게 따뜻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외로움을 며느리는 겪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시오. 소첩이 도와드리겠소. 시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해경궁은 이미 70세를 넘긴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모화변의 상처를 평생 안고 산 분이었습니다. 효의 왕후는 매일 문안을 올렸습니다. 대왕 대비마마, 진지는 드셨사옵니까? 그래, 고맙구나. 중전. 아니, 이제는 대비마마지. 소첩은 여전히 대왕 대비마마의 며느리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사도세자를 잃은 아픔을, 정조를 잃은 슬픔을, 소첩도 마마를 보내드렸나이다. 효의 왕후가 울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다 늙었구나. 다 늙어버렸구나. 해경궁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같은 비극을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815년 1월 13일 해경궁 홍씨가 81세로 승하했습니다. 효의 왕후는 통곡했습니다. 어마마마, 53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10살 때 처음 만나 63세까지 시어머니였지만 어머니였습니다. 스승이었고 친구였습니다. 효의 왕후는 해경궁의 시신 앞에서 사흘 밤낮을 울었습니다. 그 사이 효의 왕후는 조금씩 깨달아갔습니다. 정조가 마지막으로 수정전이라 한 의미를 어느 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마마께서는 왜 수정전을 찾으셨을까? 대왕 대비마마를 원망하시려 했던 걸까? 아니다. 효의 왕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마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 마지막 순간까지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신 분이셨다. 개인의 원함보다 왕실을, 조선을 먼저 생각하신 분이셨다. 그렇다면 효의 왕후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마께서는 부탁하시려 했던 것이 아닐까? 대왕 대비마마께 순조를 부탁한다고. 11살 어린 임금을 왕실의 최고 어른인 대왕 대비께서 잘 보살펴 달라고. 내가 못다한 일들을 순조가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효의 왕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마께서는 마지막까지 왕이셨구나. 개인의 원함보다 왕실을, 조선을 먼저 생각하신 분이셨구나. 15년이 지나서야 남편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마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 대왕 대비마마와의 정치적 입장 차이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왕실의 안정이었다는 것을, 11살 어린 임금을 지키는 것이었다는 것을, 조선을 지키는 것이었다는 것을. 효의 왕후는 정조의 혼전 앞에 앉았습니다. 마마, 이제야 알겠나이다. 마마께서 수정전을 찾으신 이유를 대왕 대비마마께 주상을 부탁하신 것이었나이다. 개인의 원한을 넘어 왕실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었나이다. 소첩이 어리석었나이다. 15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나이다. 마마께서는 마지막까지 왕이셨나이다. 조선의 임금이셨나이다. 효의 왕후는 마루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효의 왕후는 달라졌습니다. 정순 왕후의 수렴청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정치적 입장은 달랐지만 왕실을 지키려 했다는 점에서는 같았습니다. 장용령을 해체하고 규장각을 축소한 것도 어쩌면 어린 순조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조의 개혁 세력이 너무 강하면 반대 세력의 반발도 강해집니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어린 왕이 다칠 수 있었습니다. 마마께서는 그것까지 생각하셨던 것이 아닐까? 효의 왕후는 생각했습니다. 24년이 지나서야 남편의 깊은 뜻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1805년 정순 왕후가 66세로 승하했습니다. 효의 왕후는 53세였습니다. 효의 왕후는 정순 왕후의 빈전 앞에 앉았습니다. 평생 견제하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왕실을 지키려 했던 것을. 다만 방법이 달랐을 뿐. 대왕 대비마마, 편히 쉬소서. 효의 왕후는 절을 올렸습니다. 1815년 해경궁 홍씨가 81세로 승하했습니다. 효의 왕후는 63세였습니다. 이제 효의 왕후가 왕실의 마지막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 모화변을 겪은 사람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1762년 그날의 기억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효의 왕후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왕대비전에서 불경을 읽고 손주들을 돌보고 가끔 순조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상, 정사는 잘 되어가고 있어? 대비마마, 노력하고 있어옵니다. 선왕을 닮으시오. 주상도 훌륭하신 임금이 되실 것이오. 감사하옵니다. 대비마마. 손주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마마마. 아이들이 뛰어왔습니다. 효의 왕후는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아가들아, 잘 있었느냐? 예, 할마마마. 손주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정치도, 권력도, 슬픔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웠습니다. 혼자 앉아 있으면 정조가 그리웠습니다. 마마, 소첩도 이제 늙었나이다. 곧 마마께 가겠나이다.
거울을 보면 주름진 얼굴이 비쳤습니다. 한때는 10살 소녀였는데 이제는 60대 노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1821년 3월이었습니다. 효의 왕후는 심한 복통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팠습니다. 데비마마, 상궁이 달려왔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습니다. 물 한 모금도 삼키기 힘들었습니다. 순조가 달려왔습니다. 데비마마, 주상. 효의 왕후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순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31세가 된 순조.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3월 9일 밤이었습니다. 창경궁 자경전. 69세의 효의 왕후가 누워 있었습니다. 주변에 순조와 순원 왕후 그리고 궁녀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효의 왕후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주상. 예, 데비마마. 소첩은 이제 선왕을 뵈러 갈 것 같구나. 데비마마. 순조가 울었습니다. 31세의 왕이 어린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데비마마, 가시면 안 되옵니다. 소자를 두고 효의 왕후는 순조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주상은 선왕의 아드님이시오. 훌륭한 왕이 되시오. 소첩은 행복했소. 정말 행복했을까요? 10살에 궁에 들어와 평생을 궁 안에서 살았습니다. 자식도 낳지 못했습니다. 38년을 함께한 남편을 먼저 보내고 21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이모화변의 비극을 겪었고 정조의 개혁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고 세도 정치가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효의 왕후는 말했습니다. 행복했소. 소첩은 선왕을 만났고 주상을 키웠고 왕실을 지켰소. 그것으로 충분하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왕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이제야 알겠나이다. 수정전. 그것은 부탁이었나이다. 소첩에게, 주상에게, 왕실에게. 선왕. 이제 소첩이 가겠나이다. 기다리셨지요? 21년을. 숨이 가빠졌습니다. 주상. 잘 부탁하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1821년 3월 9일 조선 제22대 왕 정조의 왕비 효의 왕후 김씨가 창경궁 자경전에서 승하했습니다. 향년 69세, 세손빈 14년, 왕비 24년, 왕대비 21년이었습니다. 59년간 궁에서 살았습니다. 10살에 들어와 69세에 나갔습니다. 평생을 궁 안에서 살았습니다. 순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하하시던 날 비록 외진 여염의 지엄이라도 너나 없이 분주히 달려와 울부짖으면서 마치 자신들의 어머니를 잃은 듯이 하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더욱 잊지 못하였다. 백성들이 왕비의 죽음을 슬퍼한 것입니다. 한양 거리에서, 시장에서, 골목에서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데비마마께서 어진 분이셨는데 우리의 어마마마께서. 효의 왕후는 평생 검소했고 말이 궁 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고 모든 일을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 아픔을 안고 살았지만 양자를 친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정조가 죽은 후 21년을 홀로 살았지만 왕실을 지키고 손주들을 돌봤습니다. 조선의 왕비 중에서도 가장 어진 국모 중 한 분이었습니다. 효의 왕후가 승하하자 조정에서는 능의 위치를 논의했습니다. 원래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육릉 동쪽에 묻혀 있었습니다. 수원 화성, 현룡원 옆이었습니다. 정조는 생전에 말했습니다. 과인은 아버지 곁에 묻히고 싶다. 아버지를 평생 모시지 못했으니 죽어서라도 곁을 지키고 싶다. 그래서 1800년 승하하신 후 육릉 동쪽 언덕에 건능을 조성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능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21년이 지난 지금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영돈령 부사 박수종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건능의 자리가 풍수학적으로 흉지라 하옵니다. 능을 천장하여 합장해야 하옵니다. 순조의 장인 김조순도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전하. 선왕과 데비마마를 합장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부부는 죽어서도 함께 해야 하는 법이옵니다. 논의 끝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조의 건능을 육릉 서쪽으로 옮기고 효의 왕후와 합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1821년 대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조의 능을 파내어 육릉 서쪽 언덕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효의왕후를 그 옆에 안장했습니다. 21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건능,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육릉에서 서쪽으로 1km 떨어진 곳. 부부는 죽어서야 함께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조와 효의왕후가 나란히 잠들어 있는 합장릉입니다. 두 개의 봉분이 나란히 있습니다. 왼쪽이 왕, 오른쪽이 왕비입니다. 지금 윤건능을 가면 두 쌍의 부부를 볼 수 있습니다. 육릉에는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가, 건능에는 정조와 효의왕후가 잠들어 있습니다. 두 부부, 네 사람. 1762년 임오화변을 함께 겪은 사람들입니다. 운명으로 엮인 네 사람입니다. 사도세자는 38세에 비극적으로 죽었습니다. 뒤주에 갇혀 8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81세까지 살았습니다. 평생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습니다. 한 중록을 써서 자신의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아들 정조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글로 남겼습니다. 정조는 49세에 급서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성군 중 한 분이었습니다. 24년간 왕으로 재위하며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규장각, 장영령, 수원화성, 모든 것이 정조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효의왕후는 69세까지 살았습니다. 59년을 궁에서 살았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 아픔, 남편을 먼저 보낸 슬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왕실을 지켰습니다. 순조를 키웠고 손주들을 돌봤고 며느리를 보살폈습니다. 네 사람 모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을 기억합니다. 사도세자는 억울하게 죽었지만 아들 정조가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장헌세자로 추존되었고 육릉에 모셔졌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평생 고통받았지만 한중록을 남겨 역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조선 여성이 쓴 최고의 기록물 중 하나입니다. 정조는 일찍 죽었지만 조선 르네상스를 이룩한 성군으로 기억됩니다. 개혁 군주, 학문 군주, 백성을 사랑한 왕. 수원 화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효의왕후는 자식이 없었지만 가장 어진 왕비로 칭송받습니다. 검소하고 따뜻한 국모, 왕실을 지킨 대비마마, 그리고 무엇보다 정조의 마지막 말 수정전의 의미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저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책임이었습니다. 왕으로서 마지막까지 왕실을 걱정한 것이었습니다. 11살 어린 순조를 정순왕후께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서 어린 왕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라고. 개인의 원한을 넘어 왕실의 안정을 먼저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정치적 입장 차이를 넘어 조선을 지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왕의 책임이었습니다. 그것이 정조가 평생 지킨 가치였습니다. 효의왕후는 24년이 지나서야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을 그 뜻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순조를 보살피고 왕실을 지키고 손주들을 돌봤습니다. 그것이 남편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왕비의, 왕대비의 책임이라 생각했습니다. 역사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은 유한하다는 것. 하지만 남긴 것들은 역사가 기억한다는 것. 정조는 49세에 죽었지만 그의 개혁 정신은 살아남았습니다. 효의왕후는 자식을 낳지 못했지만 순조를 훌륭히 키워냈습니다. 순조는 34년간 왕으로 재위하며 왕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사람이 남긴 이야기는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38년을 함께 산 부부, 10살과 12살에 만나 부부가 된 두 사람, 사도세자의 비극을 함께 겪고 왕과 왕비가 되어 조선을 다스린 두 사람, 49세와 48세에 생이별하고 21년 후 69세에 죽어서 다시 만난 두 사람. 지금까지 정조와 효의왕후의 이야기였습니다. 역사는 승자만의 기록이 아닙니다. 홀로 남아 지켜낸 사람들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화려한 승리만이 아니라 조용한 인내도 역사입니다. 큰 개혁만이 아니라 작은 사랑도 역사입니다. 효의왕후는 평생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한 중록처럼 회고록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 자체가 이야기였습니다. 59년을 궁에서 살며 검소하고 따뜻하게 모든 일을 대한 삶. 자식을 낳지 못한 아픔을 사귀며 양자를 친아들처럼 키운 삶.
남편이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참고 또 참은 삶. 그것이 효의 왕후가 남긴 유산입니다. 권능을 찾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평화로운 곳이네요. 두 분이 함께 계셔서 좋으시겠어요. 봄에는 벚꽃이 피고 여름에는 녹음이 짙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눈이 쌓입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두 사람은 그곳에 함께 있습니다. 영원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우리 역사 속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12년 4월 한양의 한 저택에서 한 남자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나이 57세, 침상 곁에는 정경 부인 전의 이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손에는 해평부원군의 인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부원군이란 왕의 장인이나 공신 중 최고의 영예를 받은 자만이 오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대감마님, 대감마님. 부인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는 울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양자로 들인 정승휴가 달려왔지만 그는 칠촌 조카였을 뿐 친자식은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는 정미수의 눈에는 평생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관복, 중종반정 때 받은 공신교서, 해평부원군 책봉교지. 하지만 그 모든 영광 속에서도 채울 수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원군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전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방 안에는 묵직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부원군의 화려한 관복과 각종 서책들이 놓인 방, 하지만 그 어디에도 아이의 웃음소리는 없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남자가 일찍이 역적의 아들로 태어나 노비 신분까지 떨어졌던 그 소년이었다는 것을. 6살의 아버지가 거열형 당하는 것을 보았고 어머니는 비구니가 되어 떠났으며 조정 신하들은 그를 가리켜 역적의 씨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아이가 57년 후 이렇게 부원군이 되어 죽을 줄을.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그가 문종의 외손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세종대왕의 외증손자이자 단종의 조카였습니다. 왕실의 피가 흐르는 귀한 몸이었지만 동시에 역적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순된 신분 때문에 그는 평생을 참고 또 참아야 했습니다. 1512년 4월 15일 정미수가 세상을 떠나자 조정에서는 장례를 후하게 치러주었습니다. 중종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시호를 내렸습니다. 소평공 밝고 공평했던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슬픈 것은 그의 죽음과 함께 문종의 혈통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문종에게는 단종, 경혜공주, 경수공주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단종은 후사 없이 죽었고 경수공주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경혜공주는 정미수와 딸 하나를 낳았지만 딸의 후사는 기록에 없고 정미수도 끝내 자식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늘의 뜻이었을까요? 장례를 치르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적의 아들에서 부원군이 된 기적 같은 삶, 하지만 자식이라는 축복은 끝내 받지 못한 삶. 과연 이 남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무엇이 그를 역적의 아들에서 부원군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늘은 그에게 후손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참고 또 참으며 살아낸 한 남자의 57년 그 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을 도와주세요. 이야기는 5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456년 전라도 광주의 한 초라한 집에서 사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에는 축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아버지는 역적으로 몰려 이곳에 유배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이름은 정미수, 아버지는 영양의 정종, 어머니는 경혜공주였습니다. 경혜공주는 문종의 적장녀이자 단종의 친누나였습니다. 그녀는 본래 평창군주로 불리다가 아버지 문종이 왕위에 오르자 공주가 되었습니다. 1450년 경혜공주는 15세의 나이에 참판 정춘경의 아들 정종과 혼인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늦은 혼인이었는데 이는 아버지 문종 곁을 떠나기 싫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세종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급히 혼사를 치렀습니다. 3년상 기간에는 혼인할 수 없었기에 서둘러야 했던 것입니다. 행복한 신혼생활은 3년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1453년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켰습니다.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경혜공주의 남편 정종은
단종의 매형이자 형조판서였습니다. 그는 금성대군 사건에 연루되어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었다가 경기도 양근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1456년 정종은 다시 전라도 광주로 유배되었습니다. 경혜공주는 만삭의 몸으로 남편을 따라 광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정미수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아버지는 이미 역적이었습니다. 정미수가 태어난 지 1년 후인 1457년 더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외숙부 단종이 영월에서 사약을 받고 죽은 것입니다. 2살 정미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였지만 그의 운명은 이미 비극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461년 10월 20일 정미수가 6살이 되던 해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라도 관찰사 하무지가 장계를 올렸습니다. 영양위 정종이 승려 성탄 등과 결탁하여 영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정종은 즉시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었지만 정종은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어서 죽여라. 나는 단종 대군의 매형이다. 세조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1461년 10월 20일 군기시 앞에서 정종은 거열형에 처해졌습니다. 거열형이란 사지를 5마리 소에 묶어 찢어 죽이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6살 정미수는 그 소식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그 끔찍한 광경을 멀리서 보았을까요? 기록에는 없지만 아이의 마음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새겨졌을 것입니다. 남편이 거열형을 당하자 경혜공주와 어린 정미수는 순천 관노 신분으로 떨어졌습니다. 공주에서 노비로 하루아침에 신분이 전락한 것입니다. 경혜공주는 만삭의 몸으로 6살 아들의 손을 잡고 순천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디 가요? 미수야, 조금만 참아라. 공주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왕실의 공주가 역적의 아내가 되어 노비로 끌려가는 길,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세조와 정의왕후는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혜공주는 문종의 딸이자 단종의 친누나였습니다. 백성들은 공주를 동정했고 세조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결국 1462년 정미수가 7살이 되던 해 세조는 명을 내렸습니다. 경혜공주와 그 아들을 서울로 불러들여라. 정의왕후는 더 나아가 특별한 배려를 했습니다. 정미수를 궁궐로 데려와 자신의 손자들과 함께 키우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자을상군이라 불리던 소년과 함께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훗날의 성종이었습니다. 자을상군은 1457년생으로 정미수보다 1살 어렸습니다. 두 소년은 외사촌 형제였습니다. 자을상군의 할머니는 현덕왕후의 친정 유모였고 정미수의 외할머니가 바로 현덕왕후였으니까요. 7살 정미수와 6살 자을상군, 두 소년은 함께 공부하고 함께 놀았습니다. 하지만 신분은 달랐습니다. 한 명은 왕자였고 한 명은 역적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소년 사이에는 특별한 우정이 싹 텄습니다. 미수 형, 우리 같이 놀아요. 그래, 자을상군. 둘 다 아버지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동병상련이었습니다. 자을상군의 아버지 의경세자는 일찍 죽었고 정미수의 아버지는 역적으로 죽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두 소년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한편 경혜공주는 딸을 출산한 후 정업원으로 들어가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올케인 정순왕후 단종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동생을 잃고 이제 아들마저 떠나보낸 경혜공주에게는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경혜공주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집과 노비를 하사했습니다. 화해의 몸짓이었지만 경혜공주의 마음속 한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역적의 아들 정미수, 하지만 그는 왕자와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이 두 소년 중 한 명이 왕이 되고 한 명이 부원군이 될 줄을. 1462년부터 1469년까지 정미수와 자을상군은 함께 성장했습니다. 궁궐 안 수빈 훗날의 인수대비의 처소에서 두 소년은 같은 스승에게 배우고 같은 마당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미수야, 이 글의 뜻을 아느냐? 네, 자을상군. 이는 맹자의 말씀으로. 정미수는 총명했습니다. 스승들은 그의 재주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깝구나. 역적의 아들만 아니었더라면. 정미수는 그 말을 들었을 때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두 소년에게는 특별한 유모가 있었습니다. 백어린이라는 여인이었는데 그녀는 원래 현덕 왕후의 친정 노비였습니다. 경혜공주의 유모이기도 했던 그녀는 이제 자을상궁과 정미수를 함께 돌보고 있었습니다. 미수야, 내 외할머니 현덕 왕후 마마는 참으로 어진 분이셨단다. 백어린이는 종종 정미수에게 외할머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정미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외할머니였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왕실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1465년 정미수가 10살이 되던 해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경혜공주가 정미수와 함께 세조를 아련한 것입니다. 왕실의 법도에 따르면 10살이 된 남자아이는 궁을 나가야 했습니다. 경혜공주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철천지원수인 세조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폐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경혜공주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세조는 정미수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아이는 문종의 외손자이자 자신이 죽인 단종의 조카였습니다. 세조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수라, 좋은 이름이로다. 그날 세조는 정미수의 신분을 노비에서 면천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종의 신원 회복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역적이고 아들만 겨우 노비 신분을 벗어난 것입니다. 경혜공주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아들이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언젠가. 미수야, 말 조심해라. 네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다. 하지만 정미수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아버지의 신원을 회복하겠다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남아야 했고 출세해야 했습니다. 1469년 운명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종이 죽고 13살 자을상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성종의 탄생이었습니다. 정미수는 14살이었습니다. 미수 형님, 나는 이제 왕이 되었소. 소인 정미수 전하를 뵙습니다. 형님을 소인이라 부르지 마시오. 나에게 형님은 언제나 형님이오. 성종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자란 형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조정 대신들은 달랐습니다. 전하, 정미수는 역적의 아들입니다.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역적의 씨를 어찌 궁궐에 둘 수 있습니까? 성종은 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미수를 곁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관직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성종 자신도 어렸고 할머니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미수는 그 시간 동안 더욱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병서를 읽고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을 대비했습니다. 역적의 아들이라고? 좋다. 그렇다면 내가 증명하겠다. 나는 역적의 아들이 아니라 충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미수의 눈빛에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참고 또 참으며 기다리는 시간, 하지만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종과 정미수 두 사람의 우정은 신분의 차이를 넘어섰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고민하며 자란 세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종은 정미수를 신뢰했고 정미수는 성종에게 충성했습니다. 미수 형님, 나는 좋은 왕이 되고 싶소. 형님이 도와주시오. 전하, 소신은 미력 하나마 전하를 도울 것입니다. 1473년 정미수가 18살이 되던 해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정의왕후의 수렴청정이 끝나고 성종이 친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성종은 즉시 정미수를 관직에 제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미수를 돈영부 직장에 임명한다. 종칠품 하급 관직이었지만 역적의 아들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경혜공주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18년을 참고 기다린 끝에 맞이한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경혜공주는 그해 병에 걸렸고 정미수의 인생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1473년 초 18살 정미수는 관복을 입었습니다. 비록 종칠품 하급 관리였지만 역적의 아들에게는 눈물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관직에 올랐습니다. 미수야. 경혜공주는 아들의 관복 차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8세의 경혜공주는 이미 병색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관직에 오른 것, 그것은 남편 정종의 신원 회복을 향한 첫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가 보았더라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어머니, 저는 반드시 아버지의 누명을 풀겠습니다. 하지만 경혜공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수야,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욕심내지 마라.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종의 신원 회복은 곧 계유정난의 부정을 의미했습니다. 세조의 공신들이 살아있는 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미수가 관직에 오르자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하, 역적의 아들을 어찌 관직에 앉힐 수 있습니까? 신숙주를 비롯한 세조의 공신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매일같이 탄핵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정미수를 파직하소서. 역적의 실을 조정에 둘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세조대왕의 유교이다. 정미수는 무죄한 아들일 뿐이다. 정의왕 후도 손자 성종을 지지했습니다. 계유정난의 희생자를 돌보는 것이 도리이니라. 한 달 넘게 공방이 계속되었지만 결국 성종의 뜻이 관철되었습니다. 정미수는 관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해 말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경혜공주가 병에 걸린 것입니다. 어머니, 정미수는 퇴청하는 즉시 어머니의 병상으로 달려갔습니다. 관복도 벗지 않고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경혜공주의 병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의원들이 약을 지어왔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정미수는 어머니를 위해 무엇이든 했습니다. 대감, 이 약을 먼저 드셔보시겠습니까? 시녀가 약을 가져왔습니다. 정미수는 주저하지 않고 먼저 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혹시라도 약에 문제가 있을까봐 항상 자신이 먼저 맛을 보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정미수는 관복을 벗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머니의 상태가 나빠질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한 채 며칠을 지새웠습니다. 대감, 잠시라도 쉬셔야 합니다. 아니다.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다. 그러던 어느 날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원이 말했습니다. 대감, 병의 진행 상태를 알려면 공주 마마의 대변을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의원들은 대변을 통해 병의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대변의 색깔, 냄새, 질감을 보고 어떤 약을 써야 할지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혜공주는 자신의 대변을 남에게 보이기를 극도로 꺼렸습니다. 왕실의 공주로 태어나 일생을 살아온 그녀에게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아니다. 싫다. 어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정미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대변을 살피겠습니다. 경혜공주는 고개를 저었지만 정미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어머니의 대변을 가져와 직접 살폈습니다. 아니, 살피는 것을 넘어 맛을 보았습니다. 달구나. 병이 깊어지고 있다. 쓰다. 열독이 심하다. 정미수는 대변의 맛을 통해 어머니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약을 의원에게 요청했습니다. 18살 젊은 나이의 정미수가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것입니다. 궁궐의 사람들은 모두 혀를 내둘렀습니다. 역적의 아들이라 했지만 저런 효자는 보지 못했다. 정말 효성이 지극하구나. 하지만 정미수의 극진한 간병에도 불구하고 경혜공주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473년 12월 27일 경혜공주는 정미수를 불렀습니다. 미수야, 가까이 오너라. 어머니, 경혜공주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분재기, 재산상속 문서였습니다. 내가 불행히 병이 들어. 네가 아직 혼인도 못했는데 지금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미수야, 노비는 시간이 없어 일일이 기록하지 못했다. 먼저 정선방의 집과 통진의 전답을 너에게 준다. 정선방의 집에는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내고 자손대대로 오래 지켜라. 어머니, 그리고 미수야, 내 아버지를. 경혜공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 정종의 신원 회복,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소원이었지만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반드시. 아니다. 욕심내지 마라. 네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네가 관직에 오른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3일 후인 1473년 12월 30일 경혜공주는 3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의 혼사도 보지 못하고 남편의 신혼도 회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 맺힌 삶을 마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미수는 어머니의 시신을 붙들고 통곡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일한 혈육, 평생 자신을 지켜준 어머니가 떠난 것입니다. 성종은 경혜공주의 장례를 후하게 치러주었습니다. 쌀과 콩 70석, 정포 50필, 종이 100권, 석회 60석,
총납 30근을 부위로 내렸습니다. 정미수는 어머니를 경기도 고향 덕양구 대자동에 안장했습니다. 아버지 정종의 묘도 그곳에 가묘로 만들었습니다. 비록 시신은 찾을 수 없었지만 부모를 한 곳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반드시 신혼을 회복하겠습니다. 반드시. 18살 정미수는 부모의 묘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온 18년, 하지만 이제부터는 스스로 길을 개척해야 했습니다. 혼자서. 어머니가 떠난 후 정미수는 더욱 고독해졌습니다. 유일한 혈육이었던 어머니가 없는 세상,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미수야, 살아남아라. 정미수는 관직 생활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1476년 그는 중부 참봉으로 임명되었고 1477년에는 선전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탄핵이 따라왔습니다. 역적의 아들을 선전관에 임명하다니. 전하, 정미수를 파직하소서. 조정 대신들의 반대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세조의 공신들은 정미수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정미수의 존재 자체가 계유정난의 정당성을 흔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미수가 관직에 있다는 것은 곧 역적 정종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조대왕의 업적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미수는 무죄하다. 그는 아버지의 죄와 무관하다. 성종의 보호 아래 정미수는 조금씩 승진했습니다. 1489년 그는 사헌부 장령이 되었고 이어서 사섬시 첨정, 한성부 서윤, 인천부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새로운 직책에 임명될 때마다 탄핵이 뒤따랐습니다. 정미수는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참고 또 참아야 한다. 어머니가 바라신 것은 내가 살아남는 것이다. 정미수는 업무에서만큼은 완벽했습니다. 어떤 흠도 잡히지 않도록 더욱 조심했습니다. 그의 신도비를 지은 강호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외모가 수려하였으며 옥사를 논의할 때에는 매사에 깐깐하여 일의 경중이 늘 공에게 달려 있었다. 정미수는 특히 형조에 있을 때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아버지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정미수의 공정한 판단 덕분에 살아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연산군 일기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갑자사화에서 사람들을 구하기에 힘썼다. 1494년 성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미수는 39세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이자 은인이 떠난 것입니다. 전하, 정미수는 성종의 빈전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자신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 떠났습니다. 이제 누가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인가? 연산군이 즉위했습니다. 성종의 맏아들이었습니다. 다행히 연산군도 정미수를 신임했습니다. 아니, 신임을 넘어 총애했습니다. 1495년 정미수는 드디어 당상관에 올랐습니다. 40세의 나이에 이룬 쾌거였습니다. 정삼품 이상의 당상관은 조선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역적의 아들이 당상관이 되다니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미수가 20년 넘게 참고 견디며 쌓아온 결과였습니다. 연산군은 정미수를 장례원 판결사에 임명했고 1496년에는 충청도 관찰사로 보냈습니다. 지방의 최고 책임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시대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1498년 무오사화가 일어났습니다. 김종직의 문인들이 대거 숙청당했습니다. 1504년에는 갑자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의 생모 윤씨 사건이 불거지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정미수는 의정부 참찬 겸 판의금부사로서 이 사건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대감, 이 사람은 무죄인 것 같습니다. 증거를 다시 살펴라. 섣불리 죽여서는 안 된다. 정미수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살리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광기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정미수는 괴로워했습니다.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지만 정미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연산군을 정면으로 거스르면 자신도 죽고 그렇다고 모든 것을 순순히 따르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또 참아야 한다. 하지만 언젠가는 1506년 연산군의 폭정은 극에 달했습니다. 신하들을 마구 죽이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궁궐에서는 연일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이 모여 반정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수도 이 모임에 초대되었습니다. 정대감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정미수는 고민했습니다. 연산군은 성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지낸 친구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51세의 정미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반정에 가담하기로. 이것이 아버지의 신혼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좋소. 함께하겠소. 1506년 9월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미수는 칼을 찼습니다. 51년을 살아오면서 처음 드는 칼이었습니다. 이 칼로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 것인가. 아버지, 어머니, 지켜봐 주십시오. 정미수는 반정군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51년, 이제 행동할 때가 왔습니다. 1506년 9월 1일 밤 한양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역사를 바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원종의 집에는 반정을 모의한 신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성희안, 유순정, 그리고 정미수, 모두 목숨을 건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폭군을 몰아낼 것이오. 박원종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정미수는 손에 든 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51년을 살면서 이렇게 칼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대감 괜찮으시오? 유순정이 물었습니다. 정미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소. 이것이 옳은 일이오. 하지만 정미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연산군은 성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궁궐에서 함께 지내며 본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 왕이 되었고 이제 폭군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종 대왕께서 보신다면 무엇라 하실까? 하지만 정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연산군이 저지른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1504년 갑자사화 때의 일이었습니다. 정미수는 판의금부사로서 신문을 주관해야 했습니다. 이자를 국문하라. 연산군의 명령이 떨어지면 정미수는 증거를 살펴야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전하, 이 사람은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시끄럽다. 내가 역적이라 하면 역적이다. 연산군은 제 마음대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정미수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살리려 노력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생모 윤씨 사건이 불거진 후 연산군의 광기는 극에 달했습니다. 윤씨가 폐비되어 사약을 받았던 사실을 알게 된 연산군은 당시 관련된 모든 사람을 찾아 죽였습니다. 죽여라. 모두 죽여라. 성종의 후궁들, 대신들, 심지어 이미 죽은 사람들까지 부관참시했습니다. 정미수는 그 광경을 보며 치를 떨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왕의 할 일인가? 정미수가 형조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한 양반이 억울하게 영모죄로 몰렸습니다. 정미수는 증거를 살펴보니 무죄였습니다. 전하,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정미수, 내가 감히 짐의 뜻을 거역하느냐? 신은 다만 진실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연산군은 정미수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정미수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연산군이 웃었습니다. 좋다. 정미수는 정직하구나. 놓아주어라. 그 사람은 살았지만 정미수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연산군의 눈빛이 점점 광기로 물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506년 연산군은 아예 궁궐을 유흥의 장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운평이라 불리는 기생들을 수백 명 궁궐에 들였습니다. 대감, 이러다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니요? 하급 관리들조차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감히 왕에게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직언했다가는 목이 달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 박원종이 정미수를 찾아왔습니다. 정대감, 우리가 나서야 하오. 무슨 말씀이요? 반정이요. 연산군을 패하고 새 왕을 세워야 하오. 정미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반정이란 곧 반역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삼족이 멸하는 대역죄였습니다. 정대감도 아시지 않소? 역적의 아들이라는 누명이 얼마나 무서운지. 박원종의 말에 정미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도 역적으로 몰려 거열형을 당했습니다. 그 아픔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정대감의 아버지 영양위의 신원을 회복할 수 있소.
정미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는 것,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 언제 거사하시오? 9월 초하루, 달이 없는 밤이오. 정미수는 결심했습니다. 참여하겠소. 그리고 9월 1일 밤이 되었습니다. 반정군은 조용히 창덕궁으로 향했습니다. 정미수도 그들과 함께였습니다. 죽이지 말고 생포하라. 왕은 살려야 한다. 박원종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무리 폭군이라도 왕을 죽이면 대역죄였습니다. 폐위시키되 목숨은 살려야 했습니다. 반정군이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궁궐 안에는 취한 군사들 뿐이었습니다. 연산군은 기생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연산군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정군을 보았습니다. 네, 내놈들이 전하는 폐위되셨습니다. 박원종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산군은 정미수를 보았습니다. 정미수, 네 맞어. 정미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신은 백성을 위한 일을 할 뿐입니다.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진성대군이 새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중종의 탄생이었습니다. 9월 2일 반정은 성공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깨끗한 반정이었습니다. 정미수는 51세의 나이에 역사를 바꾸는 일에 참여한 것입니다. 정미수를 전국 공신 3등에 책봉한다. 중종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공신이 된 것입니다. 역적의 아들이 공신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미수의 가슴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안도와 죄책감이 뒤섞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역사는 앞으로 나아갔고 정미수는 이제 새로운 시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1506년 9월 2일 중종 반정이 성공한 그날, 정미수의 인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미수를 비롯한 반정 공신들을 소집하라. 중종은 즉위하자마자 공신 책봉식을 준비했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이 1등 공신이 되었고 정미수는 3등 공신에 책록되었습니다. 정미수에게 전국 공신 3등의 칭호를 내리고 보국 승록 대부의 풍계를 내린다. 정삼품에서 정일품으로 뛰어오른 것입니다. 51세 정미수는 조정의 최고위직에 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507년 중종 2년 또 하나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정미수를 해평부원군에 책봉한다. 부원군. 정미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부원군은 왕의 장인이나 최고 공신만이 받을 수 있는 영예였습니다. 역적의 아들에서 부원군까지 52년의 세월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신정미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정미수는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살 때 아버지가 거열형 당하던 날, 1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그 모든 아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드디어 조정 신하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때 역적의 아들이라 손가락질하던 그들조차 정미수의 인내와 공정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미수는 부모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경기도 고양 대자동 어머니 경혜공주와 아버지 정종의 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미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자가 해평부원군이 되었습니다. 역적의 아들이 부원군이 되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총총히 빛났습니다. 정미수는 그 별들을 보며 부모님이 지켜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버지, 아직 신호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반드시 그때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양위 정종을 순충적 떡보조공신에 추증한다. 중종이 정미수의 아버지 정종을 사후에 공신으로 추증한 것입니다. 역적에서 공신으로 완전한 신원 회복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미수는 부모의 묘 앞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46년 만에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진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정미수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우찬성의 지위에 오른 그는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신하들이 정미수를 찾아왔습니다. 박경, 조광보, 유승조, 문석이, 김공저 등이었습니다. 정대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인가? 박원종과 유자광을 제거하고 대감을 정승으로 추대하려 합니다.
정미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반역이었습니다. 박원종과 유자광은 현재 조정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정미수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두 정승에 문제가 있으면 조정에서 논박하면 될 것이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젊은 신하들은 당황했습니다. 정미수가 함께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감, 물러가라. 나는 또다시 반역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다. 정미수의 단호한 거절로 그 음모는 무산되었습니다. 정미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반정은 최후의 수단이었지 권력을 잡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그 일로 정미수는 역풍을 맞았습니다. 박경의 옥사가 터졌고 정미수도 연루되어 경상도 울진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역시 역적의 아들은 믿을 수 없다. 정미수를 질시하던 자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종은 곧 정미수를 풀어주었습니다. 정미수는 무죄다. 오히려 반역을 막았다. 정미수는 다시 조정으로 돌아왔습니다. 53세의 정미수는 이제 조정의 원로였습니다. 하지만 정미수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감, 양자라도 들이셔야 합니다. 주변에서 권했습니다. 정미수는 결국 칠촌 조카인 정승유를 양자로 들였습니다. 하지만 양자는 양자일 뿐 친자식은 아니었습니다. 왜 하늘은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는가? 밤마다 정미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원군이 되고 아버지의 신원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자식만큼은 가질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집안의 운명인가? 문종의 자식들은 모두 후사가 없었습니다. 단종도, 경수공주도, 경혜공주의 아들 정미수도. 문종의 혈통은 정미수대에서 끊어질 운명이었습니다. 1512년 정미수는 병이 들었습니다. 57세의 나이였습니다. 부원군의 영화를 누린 지 5년 만이었습니다. 대감, 정신을 차리십시오. 부인 전의 이씨가 울부짖었습니다. 양아들 정승휴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정미수는 알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부원군까지 되었는데. 정미수는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갑니다. 1512년 4월 15일 해평부원군 정미수는 5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역적의 아들에서 부원군이 된 놀라운 삶이었지만 끝내 자식을 보지 못한 슬픈 삶이기도 했습니다. 1512년 4월 15일 정미수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종의 혈통이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중종은 부위를 후하게 내렸고 조정의 대신들이 모두 조문을 왔습니다. 정미수의 시신은 경기도 남양주 진건읍 사릉리에 안장되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정미수의 묘가 단종비 정순왕후의 묘인 사릉 경내에 있다는 점입니다. 정순왕후는 단종이 폐위된 후 정미수의 집에서 여생을 보냈고 사후에도 정미수의 선산에 안장되었습니다. 외숙모님, 이제 저도 갑니다. 정미수와 정순왕후 둘 다 단종과 가까운 사람들이었고 둘 다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어서도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1513년 정미수가 죽은 지 1년 후 부인 전의 이씨는 신도비를 세웠습니다. 찬자는 강혼, 서자는 김희수였습니다. 신도비에는 정미수의 일생이 적혀 있습니다. 공은 외모가 수려하였으며 옥사를 논의할 때에는 매사에 깐깐하여 일의 경중이 늘 공에게 달려 있었다. 죄 없는 사람들이 앙화에 걸리니 공이 형조에 있으면서 많은 이들을 살렸다. 연산군 일기에도 정미수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문종의 외손으로 궁중에서 자라나 호화와 사치가 습관이 되었으나 선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며 청의를 말하여 갑자사화에서 사람들을 구하기에 힘썼다. 하지만 무엇보다 슬픈 것은 정미수에게 친자식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양자 정승휴가 대를 이었지만 혈연으로는 문종의 혈통이 끊긴 것입니다. 문종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단종, 경혜공주, 경수공주. 단종은 정순왕후와 혼인했지만 후사가 없었습니다. 경수공주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경혜공주는 정미수와 딸 하나를 낳았지만 딸의 후손에 대한 기록은 없고 정미수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늘의 뜻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유정난의 희생자들은 모두 대가 끊겼다.
이것이 역사의 엇보인가?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유자광은 1507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미수가 남효원과 김일손을 시켜 현덕왕후 소릉 복권 상소를 올리게 했다. 정미수는 외할머니 현덕왕후의 신원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고 죽었는데 세조가 왕위에 오른 후 폐위되어 서인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정미수는 외할머니의 명예를 되찾아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신원을 회복했다. 이제 외할머니의 신원도 회복해야 한다. 정미수의 노력 덕분에 현덕왕후는 훗날 복권되었습니다. 비록 정미수가 살아서 보지는 못했지만 그의 뜻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230년 후인 1739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릉을 정비하던 중 정순왕후의 유골이 발견된 것입니다. 정미수의 후손들이 대대로 정순왕후의 묘를 관리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정미수가 남긴 마지막 자비가 아닐까요? 자식은 없었지만 정미수는 단종비 정순왕후를 끝까지 보살폈습니다. 외숙모를 모시고 죽어서도 함께 묻히게 하고 후손들에게 묘를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정미수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역적의 아들로 태어나 부원군이 되었지만 자식은 없었습니다. 왕실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그 피를 물려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미수가 남긴 것은 혈통만이 아니었습니다. 갑자사화 때 정미수가 살린 사람들, 그들의 후손들이 번창했습니다. 형조에서 공정하게 판결해 억울함을 풀어준 사람들, 그들도 정미수를 기억했습니다. 정미수는 진정한 의인이었다. 그는 자식은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아비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박병년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정미수는 문종의 외손이자 중종의 공신으로 조선 초기 훈구 세력의 특징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정미수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영예란 무엇인가? 혈통을 잇는 것인가? 아니면 옳은 일을 하는 것인가? 진정한 효란 무엇인가? 부모의 신원을 회복하는 것인가? 아니면 부모가 바랐던 삶을 사는 것인가? 정미수는 어머니의 똥까지 맛보며 간병했습니다. 아버지의 신원을 회복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원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없었습니다. 문종의 혈통은 끊어졌습니다. 어쩌면 자식이 없었기에 더 많은 사람들을 자식처럼 보살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권력과 영예도 혈육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미수는 역적의 아들에서 부원군이 되어 억울한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그의 묘소는 지금도 남양주 사릉 경내에 있습니다. 단종비 정순왕후와 함께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해주 정씨 종가에는 경혜공주가 정미수에게 남긴 분재기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죽기 사흘 전에 쓴 그 문서에는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미수야, 네가 아직 혼인도 못했는데? 경혜공주는 아들의 혼사를 보지 못하고 죽었고 정미수는 자식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미수, 역적의 아들에서 부원군이 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영예란 무엇이며 진정한 효란 무엇인가를 참고 또 참으며 살아낸 57년. 역경을 딛고 일어선 한 남자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